자, 됐다. 자, 오늘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너네 지금, 우리가 1학기 범위가 175페이지까지였어요. 175페이지. 요거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176페이지 도시와 농촌의 변화. 맞죠? 도시와 농촌의 변화. 이 부분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는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176페이지 넘어가고요. 177페이지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넘어가고 179페이지 넘어가고요. 180페이지 근대사상의 유익과 사회운동 넘어갑니다. 181페이지도 마찬가지 넘어갑니다. 182 넘어가고요. 184, 185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중요한데 일단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188페이지 2차 세계대전. 지금 방금 건너뛴 부분은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녹화했거든요. 이거 벌써. 알겠습니까? 쌤이 이거 녹화해가지고 이미 찍어놨어요. 과제로 보낼 거예요. 알겠죠? 과제로 보낸다는 말 이해하지? 자, 저 1학기 때도 쌤이 이거 찍어가지고 숙제로 하라고 했잖아. 영어형 기억나지? 네, 지금 이걸 가지고 학교 나와가지고 수업하면 물론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부분이야. 이거 사실 너네 발표 수업하기 제일 좋은 주제가 바로 이런 문화사 파트인데 이건 나중에 너네 수업 발표 주제로 하면 됩니다. 하시고요. 수업 내용은 쌤이 찍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로 꼭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꼭 보고 시험 범위 포함되니까 오케이? 공부하면 되고 저거를 갖다가 일일이 수업하면 사실 이게 제일 TV로도 보면 볼 거 많고요. 영화 같은 것도 많아서 자료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찍어 놓은 거 중심으로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2차 세계대전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다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대한 어떤 강점기를 1학기까지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거야. 식민지 해방.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공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 식민지 저항운동과 굉장히 연관이 깊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서인이 듣고 있죠? 우리 독립운동 얘기를 하려면 1차 세계대전에 민족 자결주의니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니 이런 부분이 얘기 안 할 수고는 독립운동사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공부했다면 자, 2학기에 시작하는 이 2차 세계대전은 이 주제는 우리가 해방되는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또. 알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의 해방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을 핵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2차 세계대전을 갖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파악하고 가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8페이지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 알겠습니까? 배경 한번 보고요. 과정 알겠습니까?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건 늘 그랬듯이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 한국사에서 다뤄야 될 이거는 배경 지식이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국사를 이해하는 배경 지식이고 이거는 내용 지식에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는 우리 우리 독립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1차 세계대전 설명할 때 그랬잖아. 최소한 이 당시에 승전국이 어느 나라고,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지 뭔가 좀 우리 식민지 해방운동의 어떤 이해하는 데서 좀 이해가 되잖아. 이 패전국이 어디고 승전국이든지도 어딘지 모르고 막 하면은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1차 세계대전이 그랬잖아요. 최소한 승전국이 어딘지 정도 알아서 되잖아. 일본이 승전국이었다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것과 헷갈리는 게 많죠. 맞죠? 자, 일단은 이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유는 많죠. 있는데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쌤이 뽑은 그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이게 우리 근대가 있고 현대라고 구분하잖아. 변재희 씨. 맞죠? 근대는 뭐고 또 현대는 뭡니까? 근현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재희야. 제이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제이 듣고 있니? 네. 근대가 뭐고 현대가 뭐고 또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하기 또 애매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 말 그대로 현대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대는 좀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래도 지금과 가까운 시대. 지금과 연관이 조금 떨어지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진짜로 우리 지금 오늘날을 구성했던 여러 가지 질서를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2차 세계대전은 세계 국제 질서를 바꿨던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알겠나요? 우리가 분단되고 다 이거 때문이잖아요. 맞죠? 지금도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경에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경제대공황.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구현우 씨? 구현우 어디 있니? 구현우. 내 출석 체크 안 하고 있구나. 그래도 다 들어왔네? 구현우 어디 있지? 구현우 보고 있나? 이름이 안 뜨지, 나한테. 구현우. 딴 데 어이? 소리도 나는데. 내가 못 찾고 있다. 있네. 있어. 자꾸 화면이 사라집니다. 자, 연우야. 경제대공황 한번 들어는 봤지, 연우야? 너는. 다른 데도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사건입니까? 이게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제 경제를 먼저 이렇게 또 배경 지식으로 들었는데, 경제대공황 말 그대로 1929년에 일어났는데요. 1929년에 일어났는데, 이거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까? 너무 깊은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잉 생산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때는 강대국 간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외곽에 있었던 일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뜨기 시작했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막 생산하니까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다시 불황의 늪에 빠진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어쨌든 미국에서 시작된 게 경제 대공황이에요. 1929년에 주식이 막 폭락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미국이 경제 불황에 빠져버리니까 세계가 전부 다 그냥 불황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얘들아,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의 문제야.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닥쳤어요. 맞죠? 우리는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같아요? 못하는 나라 같아요? 변재희 씨? 우리 지금 현곡고에도 코로나가 생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변재희 씨?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같아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이걸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나라가 일단은 얘들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식민지가 많은 나라. 그러니까 식민지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 일단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맞죠?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데가 많잖아. 식민지 갖다 팔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식민지가 없는 나라는 어떨까? 식민지가 없거나 아니면 적은 나라들은, 아예 없거나 적은 나라들은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갖다가. 과거에도 경제 위기는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큰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친 건 이게 29년이 처음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 블록 경제라고 불러요. 블록 경제. 말이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지만
이런 걸 심어야 될까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그냥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자기 나라 식민지에 갖다 팔려고 하면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다른 나라 프랑스 물건이 영국 식민지에 들어와서 팔면 자기 나라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블록, 프랑스 블록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지역 경제로 돌아가는 거지. 이러면 당연히 식민지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팔 데가 없잖아요. 더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식민지가 아예 없던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 미국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식민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필리핀 이런 것 좀 있긴 했었지만 식민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은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식민지가 또 없었던 나라 독일 없죠? 독일 없죠? 독일이 어떻게 됐을까?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으로 식민지 다 상실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남재훈 듣고 있니? 남재훈, 이주영, 신창민 끄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불러봤어요. 네. 한 30분만 하면 끝낼 거니까 얘들아 집중해서 봅시다. 담임쌤이잖아. 담임쌤이 이렇게 오랜만에 수업하는데 난 되게 신나거든요. 당신들 힘들겠지만 자 하여튼 화이팅. 자 저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혹시 졸더라도 졸 수 있다 생각해요. 지금 뭐 밥 먹고 난데 어떻게 집중합니까? 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봐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버리고 딴 거 하거나 그러지 마요. 남재훈 잘 듣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식민지가 아예 없었던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다 설명하면 너무 길지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경제위기잖아. 생산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과잉 공급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고 있는데 이걸 물건 사줄 사람이 식민지가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극복하겠지만 물론 미국도 땅이 넓고 이러니까 뭐 식민지라기보다 그냥 자국 영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거 경제 시간에 좀 배워야 되는 건데 거시경제라고 해가지고 거시경제가 용어가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과거의 정부라고 하는 게 약영국가라고 해서 그냥 치안만 담당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군사, 치안 이런 거의 역할에 국한했다면 이 뉴딜 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가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또 토목공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수요를 자꾸 창출하는 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냥 더 하면 길어지고 안 할게요. 그냥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부자 나라고 미국은. 그런데 독일하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식민지가 아예 없었고요. 얘들은 적었거든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밖에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가 넓었을까 좁았을까? 일본 우리가 식민지 당했던 일본 얘들 식민지 해봐야 한반도밖에 없다고요. 이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하면 일본은 넓은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뭐 이 한반도를 비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영토가 사실 이렇게 막 부유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자원이 풍부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 경제 위기를. 독일에는 또라이가 등장합니다. 원래 그래요. 이래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정치적으로 또라이들이 등장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상한 지도자, 극복할 수 있다 하면서 등장하는 지도자죠. 뭐 알다시피 누굽니까? 히틀러. 알겠습니까? 이탈리아에 무솔리니라고 있었어요. 무솔리니. 그러니까 이 파시즘, 나치즘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적어줄게. 그냥 파시즘, 나치즘. 왜 이러는데? 거꾸로 적어. 나치즘, 파시즘이라고 부리는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전체주의. 알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설명할까?
자, 시간이 많다면 해주겠는데 애들은 힘들어하고 지금. 그냥 이건 뭐냐면, 그거죠, 뭐. 그러니까 얘들은 식민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독일은 영토 다 상실하고, 식민지 다 상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배상금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렇게 구호를 내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데 이렇게 주변국들한테 치고 사냐. 알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이 아리아인들의 부흥, 우리가 우선 이 아리아인들은 이 독일 영토가 너무 좁아. 더 많은 영토가 필요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주변 국가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 영토를 차지해야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거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또라이 같은 소리. 그게 이게 인종주의고요. 국가주의고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뒤범벅된 사상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알겠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설명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치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인종주의를 앞세운 국가주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위로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위대하니까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 영토를 넓혀가자. 침략을 부추기는 거죠. 히틀러는. 알겠습니까? 이게 먹혔어요. 먹혔다고. 그래서 히틀러가 나중에 집권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게 나치즘이라고 그런 거고. 사실 무솔리니가 이게 원조야, 사실 파시즘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것 갖다가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전체주의는 정말 이거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수업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쌤은 되게 역사 공부가 재미있어졌던 계기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 진짜 1년 내내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하여튼 그래서 이랬습니다. 하여튼 독일과 이탈리아는 침략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영토 확장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자, 일본이 문제인데 일본도 1920년대는 약간 민주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은 그 국제연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국제질서 잘 순응하고 협조하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 앞에서는 뭐 장사 없습니다. 얘네들도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만주라든가 이쪽을 침략을 하게 되고 그게 만주사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정치가 불안해지니까 일본 정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일본은 크게 내각이 있고 군부가 있어요. 내각, 그러니까 이 내각은 일종의 행정부예요. 행정부. 우리로 치면 청와대 같은 행정부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군부는 사실 내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 군대가 지 맘대로 움직였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군대를 통솔하잖아. 근데 이 당시 일본의 정치 구조가 천황 밑에 군부하고 내각이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군부 이 새끼들이 그냥 지 맘대로 전쟁 일으키면 내각이 통제가 안 됐던 거야, 이게. 그런 구조였던, 뭔 말인지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휴전선에 있는 383 부대들이 대통령 지시도 안 받고 막 북한 쳐들어가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본이 당시 정치 구조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이 당시에 뭘로 올라갔냐면, 군국주의라고 불러요. 군국주의. 군대가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정치에 등장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전체주의적 개념인 거다. 이 개념인 거예요. 군국주의도 쉽게 하면 똑같은 건데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전체주의,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득세하면서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쌤이 이거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더 얘기하려면 뭐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되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식민지가 많은 나라와 적었던 나라들 어떤 대처 상황들 이것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배경에 있어 가지고 왜 전쟁이 결정적으로 일어났는가?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은 전쟁이 무서웠어요. 유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반에 이것도 해야겠다.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틀러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전쟁을 한다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알겠습니까? 막 떠들었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제대로 제어를 못해요. 전쟁한다는데. 왜 그랬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1차 대전을 겪었던 나라라서 다시 한 번 더 전쟁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싸우기 싫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 히틀러가 지 맘대로 막 오스트리아 합병해버리고 막 체코슬로바키아 합병해버리고 나중에 폴란드 침공하면서 전쟁 난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확장하는 걸 처음부터 제어하지 못했다고. 전쟁 날까봐. 전쟁하기 싫으니까 전쟁 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뭐 유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또 충격을 던져줬던 사건이 뭐냐면 영문 적어둬야 돼.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독소 황주희 독소가 무슨 말일까? 독소 불가침 조약이 무슨 말일까? 말이 좀 되게 무섭게 생겼다. 무슨 말일까요? 독소 불가침 조약. 빨리 하고 마칠게. 이제 요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뭘까요? 독소 불가침 조약. 황주희! 이제 대답 안 되구나. 박소연한테 물어봐야겠다. 박소연, 독소 불가침 조약. 무슨 말일까요? 독소! 황주희 씨, 박소연 씨. 한번 끊고.